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증시가 랠리를 확 뽑았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을 크다고 얘기해야 될지 괜찮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력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파악을 하죠. 에너지 주식들만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요. 오펙 플러스, 어제 이제 오펙 플러스 그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각피셜을 드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만 배럴 감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보죠. 만약에 한 놈이라도 이탈하면 의외로 유가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의도에 의하면 공급을 막기 위해서 수요까지도 조질 용의가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금리 올려서 유가를 낮출 수는 없는 건데 그것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조금 보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게 워낙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유가가 올라가면서 유가 관련 정유 주식들은 올랐습니다만 다른 여러 주식들은 대부분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빅테크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네, 은행주들의 하락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 모습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석유 전에 옆에 있는 이 부동산 쪽이 조금 빠지네요. 네, 부동산 쪽이 빠집니다. 재미난 일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심리도도 한번 살펴보죠. 네, 심리도가 다시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박스권 장세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그리드 쪽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익스트림 그리드는 정말 어려울 거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로 가게 되면 일단 경계가드를 올리시고요. 익스트림 피어 정도를 가면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냉탕운탕을 왔다리 갔다리 하셔야 됩니다. 박스권에서는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말려서 훅 가게 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말리지 않는 게 박스권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장 한마디. 자, 경제가 나빴으면 좋겠어. 오늘 장 한마디. 경제가 나빴으면 좋겠어. 부채 시대의 경제학이죠. 예, 부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부채 시대의 경제학은 경제가 나빴으면 좋겠어 라는 겁니다. 지표가 잘 나오는 걸 결코 원치 않아요. 금융시장이. 디레버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나쁘기를 바라는 이 오묘한 상황들,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인데요. 일단 고용은 전일자에서도 그 ADP 고용 보고서 비농업 부분에서도 좀 꺾이기 시작하는 게 보였는데, 실업률 쪽에서 실업률이란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에서도 그 흐름들이 일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 매주 발표되는데요. 21만 9천 명으로 전주 19만 명에서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네. 2만 명이 아니라 2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8월 말 이후 숫자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거고요. 예상은 20만 3천이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사주 평균은 어떻게 됐나요? 사주 평균도 소폭 늘어났습니다. 20만 6,250에서 20만 6,500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이거 늘어났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그동안에 별로 안 늘었죠. 근데 134만 6천 명에서 136만 1,000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얘도. 예. 전반적으로 실업수당이 늘었고요. 또 하나,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하는 고용 변화율, 즉 감원계의 9월치가 발표됐는데요. 29,989명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전월은 24,485명이었어요. 많이 늘었죠? 9,5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6%나 증가했습니다. 감원 계획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 과몰 비율도 67.6%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30.3%예요. 그러니까 자, 고용률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나쁜 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시장이 올랐어야 되잖아. 나쁜 게 좋은 거라면서 각독이야. 나쁘게 나왔으니까 올랐어야지. 시초가는 나쁘지 않았죠. 시초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 발표가 나쁘게 나오니까 괜찮게 시작을 했단 말이지. 근데 플러스도 났고 장중에 질질질 샜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연준 인사들의 발언 살펴보고 가죠.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금리를 제약적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3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CPI가 3자가 나와야 4가 깨지는 게 확연하게 보여진다거나 이렇게 다음 달에는 4 무조건 깨지겠네. 이럴 때까지는 제약적 수준, 즉 옴짝달싹 못하게 너무 금리가 높아요 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닐 카스카리. 자, 우리한테 박스권의 상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닐 카스카리. 지난번 반등이 이번 박스권의 고점이다. 라고 닐 카스카리가 우리한테 암시를 줬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떨어지니까 좋아. 이랬던 분이시죠. 근원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는 증거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이따 각피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는 명확한 증거를 볼 때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성성이 살아있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았는데 무슨 놈의 금리 뭐 예를 들어서 완화적 스탠스냐라는 거겠죠. 지금 중립금리 막 도착했을 뿐이다라는 게 이들의 태도 같습니다.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는 전일 선물시장에서 내년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페드워치 보여드렸어요. 페드워치에서 연말 기준금리를 어떻게 보느냐 했는데 3분기보다 오히려 연말 기준금리를 조금 낮게 보는 흐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딱 얘기한 거예요. 선물시장에서 내년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뭔 소리야, 웃기는 소리하지만 미친 소리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총재가 이야기했습니다.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후에 경제와 가격 반영을 보기 위해 멈춰야 한다고 봤지만 완화적인 스탠스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분 비둘기, 최고 비둘기죠. 최고 비둘기 끝단이에요, 이분이. 마지막 비둘기. 근데 이분은 뭐냐면 연말까지 금리를 올린 후에 일단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 내년도에 금리 올리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뭐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라파엘 보스틱 총재까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네, 그냥 가는 겁니다. 최고 비둘기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요. 자, 여기에 이제 한마디 더 덧붙인 분이 있습니다. 행정부인데요.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저는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선진국의 거시 경제적 긴축이 국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와,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의 거시 경제적 긴축이 여기 선진국 누구예요? 미국이지, 미국, 유럽 정도 되겠죠? 금리 올리는 게 국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몇몇 나라 자빠질 수도 있어 라고 저는 들리네요. 주요국 정책 담당자들은 글로벌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요국 정책 담당자, 저 한은이라든가 저기 재무부 담당자들 있잖아. 우리가 하는 거를 좀 잘 봐. 이게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 자, 우리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너희들도 인플레이션 좀 잡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자, S&P가 영국의 신용등급을 지난 30일 AA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네. 자, 행정부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어떻다?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네, 고원지대에 올려놓을 것이다. 이게 보다 다시 보여지죠. 자, 이 말인 즉슨, 자, 여기서부터 각비셜. 자, 각비셜 들어갑니다. 이번 10월에 발표할 9월 CPI가 안 내려갈 거야. 핵심은 별로 안 내려가.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얘들이. 안 내려가니까 이러는 거야. 지난번 8.1이었죠? 많이 빠져봐야 7.5 이상. 예, 무조건 7 이상. 6자 봤으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6자 못 봤습니다.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8을 그대로일 수도 있다는 점인 거죠. 생각보다 10월에 발표할 9월 CPI가 상당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태도를 죽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기대 인플레이션은 살아있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근원 인플레이션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것을 본 적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연준 인사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는 우리가 10월 달에도 CPI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추적해 왔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꺾였습니다. 고용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만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 이유인즉슨 아직까지 고용은 여유가 많죠. 실업률 4.5%까지 밀어붙일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3.7%밖에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아직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좀 어그러지더라도 아직 우리는 여유가 많아, 그쪽에서는. 그런데 CPI는 별로 여유가 없어. 아직 별로 안 죽어. 얘들을 죽여야 돼. 이런 것이 지금 연준의 태도일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면 계속해서 추적한 바에 의해서 한번 추론을 추측을 만들어 보면 왜 도대체 CPI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CPI를 만드는 두 가지 큰 요소, 집값, 렌트비, 유가잖아요. 지금 유가가 $90 언저리에서 계속 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죠. 이게 예를 들어 $7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한 축이 무너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지탱하던 것들이 하나 무너지게 되는 것이 될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번에 감산을 하면서 버티기를 시작하고 있죠. 이것도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렌트비 관련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렌트라는 건 집값에 연동되는 것이고 집값에 그냥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후행하면서 연동되는 것이잖아요. 집값이 오르고 나면 렌트비도 올라오는데 집값이 올라온 거는 당장 반영해주나? 제가 올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그 렌트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집값이 들어갈 때 5억이었는데 10억이 됐어. 근데 난 1억에 계약하고 살고 있거든. 근데 10억으로 올랐으니까 올려주나요? 렌트비를? 안 올려주죠. 언제 올려줘요? 다음 갱신할 때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갱신 시점이 언제나? 올해다. 올해가 갱신 시점이잖아요. 올해가 갱신 시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렌트비가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유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렌트비는 오히려 올랐다는 거죠. 상반기 동안에는. 자, 이제 하반기 동안에는 이제 오르는 폭이 멈출 것이고, 근데 떨어지냐? 떨어지는 것까지 아마 내년쯤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유가가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렌트비도 그런 구조상의 문제를 따져보면 인플레이션 하강은 올해는 잘 안 보인다, 생각보다. 분위기 봐서는 지금쯤 한 4.5% 정도까지 떨어졌어야 될 것 같은 CPI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떨어질 것이고, 내년에나 돼야지 CPI가 떨어질 것 같다. 그게 바로 연준 인사들의 이러한 발언을 끄집어낸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집값은 20대 지수, 20대 도시, 키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비 지금 얼마다? 16% 올라있다. 7월 기준으로. 떨어지겠죠. 10월 기준으로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는 어떻다? 올라있다. 그럼 렌트비가 떨어져야 되나?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집값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근데 집값은 분명히 떨어뜨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 보면 MBS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뭐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뭐였죠? 네, 30년 모기지 금리였죠.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금 얼마라? 6.3이 넘었죠. 6.3이야. 야, 6.3. 얼마 전에 얼마 안 됐는데. 자, 6.3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멈출 것 같지 않죠, 분위기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집과 관련된 거는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경색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반영은 또 시차를 상당히 뒤로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연준이 실수했다는 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올렸어야지. 전쟁 터져서 좀 이해는 되긴 하지만 그랬으면 그 다음번에는 세게 올렸어야지. 그때 처음부터 세게 올렸어야지. 뭐한 짓이야? 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죠. 너희들은 그게 전문이잖아. 그게 하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돈 받고 살면서 참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어디서 읽어볼 수 있냐면 채권 시장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채권 시장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자, 채권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10년물 흐름인데요. 자, 보기 좋게 붕차트로 볼게요. 자, 최근 1년 흐름 한번 살펴보죠. 쭉 올라오는데, 자,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때 패닉셀이 한번 첫 번째 발생했죠. 이게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갑자기 미국이 그 75p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막 올랐어요. 근데 이 전까지는 미국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코웃음을 치면서 웃기게 봤어. 그래서 제가 이때 되게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야, 연준이 금리를 3.%대로 올리려고 한다는데 무슨 1%대 중반이냐,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라고 계속 얘기했던 시점이었죠. 이때가 좀 이상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 패닉이 나왔어요. 자, 패닉이 나온 다음에 우리 너무 심했나 하고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로 향해 가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또다시 75p를 올리면서 기존 예상보다 더 올리는 상황들이 오죠. 앞불싸하면서 금리가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런 중간중간에 숨고르기가 없어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숨고르기가 없이.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연준의 의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경기가 나빠지니까 못 올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채권 금리가 쉬지 않고 계속 지금 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장기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의 고점을 이미 돌파했고요. 자, 이 부분은 이게 봉차트로는 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따져보죠. 이건 뭐냐면 장장 40년짜리의 금리 하락 사이클, 즉 채권 가격의 40년 강세장의 끝을 지금 우리가 끝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건 굉장히 긴 한목으로 보는 거는 신빙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인데, 자, 드디어 보시면 하락 추세가 쭉쭉쭉쭉쭉쭉 이어지다가 고민하죠. 횡보했죠. 그러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0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꼭지점이에요. 채권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까지 갔던 자리죠. 근데 이제 기준금리 콜 0% 할 때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는 추세를 돌리는데 확연히 보시면 하락 추세가 이제 끝났습니다. 돌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면 이게 도도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으로는 요 앞에서 고민하던 요 자리에 이 박스권 흐름들을 조금 더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채 시대가 끝났느냐, 우리는 적응을 했느냐. 자, 보세요. 채권 가격이 매일같이 올랐어요. 중간중간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버티며 먹는 장이었어요. 무조건 지난 40년간. 자, 그러면 채권을 하는 사람들의 간땡이가 어떻게 됐을까? 부었지. 완전히 부었지. 자기 인생 평생에 25세 채권 트레이더를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야? 환갑될 때까지 강세장이야. 내 인생 전체가 강세장이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내 돈만 가지고, 내 돈 내산이야? 내 돈만 가지고 채권 투자해? 절대 아니지. 레버리지를 일으키죠. 왜냐면 상승은 정해져 있는 답이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그것도 한 배? 아니, 몇 배. 채권 시장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대가 금리가 상승하면서 지금 대혼전이 시작되고 있다. 채권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제의 어떤 상승 흐름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를 보면 이 정도면은 금리가 낮은 게 아니라서 일단은 4%대 어느 시점을 기준금리 박스 고점으로 보시고 시장이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네, 그 10년물뿐만 아니라 그 2년물 상황들을 좀 보면요. 계속 4%대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준의 기준금리 4%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5년물도 4%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단 재미있는 거 10년물은 보셨다시피 은근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30년물이 오늘 금리가 떨어졌어요. 자, 이는 뭐냐면 이 정도 금리를 장기적으로는 결코 못 받아낸다 라는 것을 이제 30년물에서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절대금리치는 생각보다 꽤 올라간 상태에서 앞으로 예전과 같은 제로금리 상황들이 오진 않겠구나라는 것을 채권 시장이 인식한 것으로 전 느껴집니다. 제3자 입장에서 제가 지금 채권 트레이더나 이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시장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제가 채권을 미보유 보유 편향이 없어. 미보유라서 채권이.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제3자 입장에서 훈수 뜨는 입장에서 보면은 드디어 이제 채권 시장이 금리가 상당히 높은 가운데 진행될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의 멀티플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게 생기는데, 그 멀티플은 그냥 금리가 중요한 그 어떤 기축이 되겠지만 결국 기업 실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것인데, 만약에 실적이 크게 안 꺾였으면, 성장률이 크게 안 꺾였으면 시장은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실적들이 좋다면. 반등을 하되 꼭지점은 어디다? 닐 카시카리께서 왜 오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했던, 지난번 반등했던 그 자리, 나스닥의 반등의 그 지점이 이번 박스의 상단으로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만약에 3분기에 기업 실적이 꺾여진다면 그러면 밸류에이션 조정이 오겠죠. 미국 시장은. 그리고 금리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밸류에이션 하단은 열려 있다. 미국은 PER 배수 12배 때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열려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다면. 근데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상관없죠. EPS가 늘어나니까. EPS가 늘어나니까 파워 배수 떨어져도 주가는 안 빠져요. 네, 그게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